어쨌든 마치 그 신파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의 설명들이 저에겐 너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결혼 전에도 이 룻기를 읽어봤을 텐데 이제야 이렇게 흥미를 가지는 것도 새삼 재밌기도 하고요. 예.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의 관계가 아마 그 당시에도 신선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실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고, 예, 비록 이 에피소드가 다윗 왕의 전통성을 위해 가해진 뭐 조미료 역할이라고 해도 그 소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이용했다는 것에 시대가 흘러도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관계는 존재하는구나 싶습니다. 예, 말씀을 살짝 요약하자면 세 가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시어머니고 나머지 두 여인은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들이 죽었으니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가라. 난 너희들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도 탓하지 않는다.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장면을 봤을 때는 되게 놀라운 광경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제안을 울면서 거절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합니다. 그중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곁에 결국 남는데요. 그 여인이 바로 롯입니다. 과연 이들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고부 사이가 돈독한 걸까요? 제3자 입장에선 아름다워 보이지만 나오미 입장에선 이제야 저 미운 며느리들 떼어내나 했는데 이 눈치 없는 며느리들이 같이 살자고 떼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또 그러기엔 뒤에 나오는 나오미의 롯에 대한 마음이 또 진심 같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지혜로 며느리의 신임을 얻은 걸까요? 저는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었는데요. 룻기 전체 이야기를 보면 룻은 항상 그녀의 일가를 시실코콜 아모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았을 때 나오미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예, 나오미와 룻은 아마도 서로의 입장이 다를지라도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당연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우리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세대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예전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그런 주제들이 많이 언급되며 갈등의 원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페미니즘의 논의가 시작된과 동시에 젠더 갈등이 생겨나며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존 사회의 불합리함을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에 내로남불이라는 기존 개혁 주도자에 대한 불신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시발점이며 젊은 청년들은 일을 안 할 것이라는 걱정 아닌 걱정도 분명 존재합니다. 저는 사회 시스템이 변화되고 진화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변화의 시도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던 중 아주 흥미로운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2030 세대의 보수와 특히 2030 세대 남성들이 보수화됐다는 즉 제 기준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집단이 결합했다는 여러 여론조사가 조사 결과들인데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진보적 사고를 가진 대표적인 세대가 2030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무리 불공정해도 그들이 지지하는 그 정당만 할까? 아무리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런 개념조차 논하기 부끄러운 수준을 가진 그 집단 혹은 그 사람을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지? 요즘 젊은 것들은 상식적이지가 않다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전 소위 말하는 진보 꼰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지 내가 미처 놓치고 있는 부분을
부분으로 인해 그들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한 고민보다는 쉽게 그들의 판단을 비아냥거렸던 거죠. 몇 달 전에 2030 남성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이준석 씨가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된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 이해관계에 의해 대표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가 대표가 된 원인 중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임은 부인하기가 어렵겠죠. 과연 무엇이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는지 살펴보니 이준석 씨는 오랫동안 사회적 불평등으로 비롯돼 젊은 남성들의 절망감을 커뮤니티를 통해 위로하고 소통을 해왔습니다. 비록 그 소통의 방법이 적대적 상대를 무참히 깎아내리는 잘못된 현상으로 발현되는 것이 무척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 진위가 심히 의심스럽더라도 그들을 위로하고 이야기를 들어줬던 것은 공정과 불평등 해소를 외치던 어른들이 아니었던 것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만히 저희 교회에서의 청년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교회 일꾼이라는 미명 아래 이런저런 이런 청년들의 몫이 없던 것 같습니다. 같이 청년 시절을 보냈던 다른 청년들이 기억하는 저의 모습이 혹시 일만 시키는 언니 또는 누나로 저를 기억하는 건 아닐지 갑자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일꾼 역할을 도맡아 했던 청년들이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 자리에 그들의 몫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연말예산위원회에 청년 대표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답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냥 거수 역할 내지는 그럴듯한 명분을 위한 들러리 정도로 느껴졌던 그때의 그 답답함이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어쩜 기존 교회는 청년들에게 순종과 희생만을 강조했지 청년 세대를 위한 위로와 이해, 존경의 기억은 쉽게 떠올려지지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들에게 너희 몫은 딱 그만큼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전혀 내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대하듯한 그런 보살핌이 아닌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의견을 편히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사회는 단편적인 문제 해결에 치중한 나머지 소외돼버린 그 누군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논의와 과정이 부재한 채로 따라오지 못한 그들을 비상식적 사고를 가진 세대라고 치부하는 건 아닐까요? 평범한 직장 생활로는 꿈도 못 꿀 내 집 마련에 그 평범한 직장마저 가지기 힘든 상황에 누군가에겐 성적 차이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가장 불안해하고 있을 그들에게 어른으로서 따뜻한 위로와 미안함을 가지고 기꺼이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기성세대의 삶을 이어가는 어른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들의 눈에 기성세대는 불공정과 공정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보수 진보로 나누고 그것 중 하나를 강요하는 것 또한 기성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광우병 사태 때 촛불을 들었던 고등학생들이었고 세월호로 친구들을 잃은 아픔을 가지고 기꺼이 촛불을 들던 세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찌 보면 늘 피해자였던 그들의 원망을 충분히 들어줄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픔을 공감했고 불안이 속에서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던 그들은 지금 우리들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어른이었고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좁혀질 것 같지 않은 관계와 갈등 속에서 세대를 뛰어넘고 세상 불편한 관계를 뛰어넘는 나오미와 롯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서 꿈꿔봅니다. 청년 세대를 거쳐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기성세대가 된 저 또한
롯의 역할에서 나오미 역할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북상으로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